세계질서분석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란의 한 소장이 처음으로 탈영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정권 내부에 심각한 전환점이 나타났습니다. 이 인물은 이란군 고위 장교인 타캄 모캄 소장입니다. 동시에 이란 전역의 시위 물결이 강력하게 격화되며 정치 치안 체계를 전례 없는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시위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쿠두스군의 전 사령관인 카셈 솔레이마니의 동상을 전복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도널드 트럼프의 제거 지시로 사망하기 전까지 테헤란의 대외 영향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기념비가 끌려 내려오는 장면은 깊은 정치적 의미를 지니며 정권 선전의 기반에 대한 공개적 도전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란 이슬람 정권의 붕괴와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 2세의 귀환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란 왕세자를 지지하는 전국적 봉기가 11째 날에 접어든 것으로 전례 없는 규모와 강도를 보이며 정치 질서 변화의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중대한 전개는 이란의 한 경찰서장을 지낸 마흐무드 마키카트에 대한 암살 사건입니다. 그는 이전에 도시정보부문 책임자로서 반정권 성향의 비유 공동체를 직접 탄압하도록 지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직후 이란 경찰 총사령관 아흐마드레자 라단은 사법부 수장 골람 호세인 모우세니에제이와 함께 위협성 영상 메시지에 등장해 폭동 세력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측 소식통에 따르면 2025년 전쟁의 마지막 날 이스라엘 전투기는 아흐마드레자 라단을 제거하기 위해 출격 경로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으로 작전이 돌연 중단되었고 항공기들은 회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 폭발 위험 속에서 러시아가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중동의 안보 상황은 극도로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지난 24시간 동안 대사관 직원 전원과 그 가족을 이스라엘에서 긴급 대피시켜 러시아로 귀환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단 하루 동안 연속으로 3차례 항공편을 투입해 철수를 완료했으며 이는 모스크바가 위험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2026년 5월에 텔아비브를 향한 선제 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평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확한 경고와 함께 제기되었으며 지역을 두 전략적 경쟁자 간의 대규모 직접 충돌 위험 앞에 놓이게 합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호주도 자국민에게 즉시 이란 영토를 떠날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여러 서방 정부가 경보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이어 진행되는 대피 조치, 자국민 경고, 단호한 정보 평가들은 우려스러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중동은 새로운 폭력의 소용돌이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으며 단 한 번의 선제 타격만으로도 통제를 넘어서는 지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 왕세자는 이란으로 돌아가 권력을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레자 팔라비 왕세자는 이란으로 귀국해 국가 전환 과정을 직접 이끌고 나라를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 국민이 선택하는 민주적 미래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민족을 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평생을 준비해 왔으며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이란으로 돌아가 동포와 함께 서서 이란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싸움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자 팔라비에 따르면 이란 내부에서는 나라의 통합의 상징이 필요하며 권위주의 체제를 벗겨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위를 잇는 계승자가 아니라 국가 전환 과정의 관리자로서 그 역할에 나서며 국민이 결정하는 민주국가의 토대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수년 동안 지금처럼 이란에 대해 분명하고도 큰 기회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여러 활동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레자 팔라비를 백악관 집무실로 초청해 직접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알리 하메네이가 붕괴할 때까지 정권의 정보 통제를 깨기 위해 이란 국민에게 무료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가 석유 수입원을 차단당하고 헤즈볼라나 이슬람 혁명수비대 같은 친이란 세력이 자금줄을 잃게 되면 테헤란의 권력 장치가 빠르게 재정적,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유조선 납포 사건 이후 미군 함정을 침몰시키겠다는 위협을 고조했고 트럼프는 500% 제재에 대한 신호를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러시아의 한 유조선이 납포된 뒤 모스크바에서는 즉각 강경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 알렉세이 주라블리오프는 어뢰 공격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며 일부 미국 선박을 침몰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원 안드레이 구를료프는 오레시니크 미사일로 유럽을 공격하고 흑해에서 선박을 침몰시켜 러시아 선박 나포에 보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를료프에 따르면 미국의 행동은 대규모 전쟁 준비의 일부이며 바다에서 이른바 해적 행위에 맞서 맞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선박을 차단해 정지시키고 검사하며 필요하다면 침몰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립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며 해상 긴장과 지역 안보를 새로운 단계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트럼프와 매우 효과적인 회동을 했다고 전해진 뒤 미국 대통령은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이 여러 입법자들과 함께 수개월간 추진해온 초당적 테러 제재 법안에 대해 승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점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적 양보를 보이는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폭력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말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저가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을 제재할 수 있는 매우 큰 지렛대를 부여합니다. 그 자금은 모스크바의 전쟁 기계를 먹여 살린다고 여겨집니다. 워싱턴은 이를 통해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의 강한 압박을 가해 러시아 석유 구매를 줄이거나 중단하도록 만들고 전쟁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측은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이 새로운 민감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초당적 강한 표결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이 밀수 유조선 2척을 납포한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는 계속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북대서양 해역에서 미군이 납포한 러시아 국기 개양 유조선의 승무원 가운데 러시아 시민들이 신속히 귀환할 수 있도록 워싱턴이 허용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국영 매체에 실린 성명에서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이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고 러시아 선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온전히 존중해야 하며 조속한 귀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모스크바는 납포된 선박에 러시아 시민이 몇 명이나 탑승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에 따르면 납포된 선박은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처럼 워싱턴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의 석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의 한 고리였습니다. 미국 당국은 해당 선박이 이전에 미군의 검사를 회피하려 했고 이후 베네수엘라 해역 밖에서 추격 끝에 납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카라카스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베네수엘라의 독재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보장을 처음으로 약속하며 전례 없는 전략적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보장을 공식 지지했으며 이는 모스크바가 승리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닙니다. 이 결정은 파리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맹들과 함께 발표되었고 서방이 키이우의 미래를 위해 영구적 안보 보증금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보장은 상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기 군사훈련, 정보 공유,
장기 무기 계약, 실질적 억지 메커니즘을 포함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다시 공격할 경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에 미국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수개월 동안 의회 논쟁과 전쟁 피로감으로 미국의 지원이 지연된 뒤 이번 결정은 워싱턴의 어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은 위기 때만 우크라이나를 돕는 수준을 넘어 향후 여러 해 동안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며 키이우의 안보를 미국과 유럽 동맹의 전략적 이익에 긴밀히 결속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직접 개입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훨씬 일찍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까지 끌어올리도록 압박했으며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보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각국이 더 충분하고 책임 있게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숫자가 아니라 집단 안보에 대한 실질적 약속이며 자신이 동맹 지도자들과 구축한 결단과 개인적 관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그러한 압박이 러시아의 진격을 막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가 지금처럼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없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나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워싱턴이 정말로 필요할 때 나토가 미국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첫 임기 동안 미군을 재건하고 강화한 것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투 로봇이 단독으로 러시아 한 부대를 전멸시켰습니다. 로봇 기술은 지상 전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6일의 우크라이나군은 알파벳이라는 암호명 작전에서 무인 지상 전투 차량 한 대만으로 러시아 보병 한 부대가 완전히 소거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타격 이후 우크라이나 보병은 전진에 정리된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험난한 지형과 러시아의 UAV, FPV 지속 교란에도 불구하고 조종팀은 무인 차량을 목표까지 20km가 넘는 거리로 유도해 러시아 병력이 숨어있던 대피호에 소련제 TM 대전차 장약 12,000을 직접 투하했습니다. 폭발은 해당 거점을 완전히 파괴했고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공격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돌격여단 소속 로봇 공격중대 NC-13이 공개한 영상은 지상 로봇이 더 이상 정찰이나 후방 지원에만 쓰이지 않고 소부대 수준에서 직접 공격 임무에 투입되어 목표를 제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대의 평가에 따르면 이는 전쟁의 새로운 현실이며 로봇 체계가 보병이 접근하기 전에 적의 진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열어보고는 우크라이나가 7달 동안 러시아 군사 자산에 대해 약 20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고 16만 8천 개가 넘는 개별 목표를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7일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데니스 슈미할은 우크라이나군 각 부대가 러시아의 UAV 샤헤드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에 1,500대가 넘는 전용 요격 UAV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12월과 1월이 교전 속도의 강력한 가속 국면을 보여주었고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밀집해지는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에 대한 압박을 위해 미국이 급습 작전으로 람잔 카디로프를 생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외교를 통한 평화 노선을 확고히 추구하고 있지만 서방 파트너들, 특히 미국이 더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해 러시아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일 언론과의 발언에서 그는 전쟁이 협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동맹들의 책임은 마치 전쟁이 자국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긴급한 태도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워싱턴은 외교 전선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은 아직 잠재력을 다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모스크바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할 충분한 도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진정으로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젤렌스키는 3일 카라카스에서의 미국 군사작전을 언급하며 미군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상기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사건이 미국이 정말로 결심하면 매우 빠르게 행동에 분명한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워싱턴이 체첸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를 대상으로도 유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그를 살인자라고 직설적으로 불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한 작전을 수행했고 전 세계가 결과를 보았으며 그것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카디로프에게도 같은 일을 한다면 그때 푸틴은 주목하고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역사적 합의에서 전략적 방향을 바꿔 미국 상품만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극적인 전환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석유 합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미국산 제품 구매에만 사용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발표에 따르면 격렬한 대립 관계였던 카라카스는 이제 미국 상품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서반구에서의 전략적 축 전환으로 간주됩니다. 합의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구매 품목은 미국산 농산물, 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과 제약, 의료 장비, 그리고 전력망과 에너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계와 기술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거래를 핵심 파트너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모두의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이 합의는 경제를 넘어 지정학의 교본과도 같습니다. 석유 자금의 흐름을 미국 상품으로 되돌리도록 설계함으로써 워싱턴은 수출을 늘리는 동시에 역의 경쟁자들의 영향력을 줄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고립과 제재의 대상에서 미국의 무역 궤도로 다시 끌려오고 있으며 즉각적인 정권 교체 없이도 미국 쪽으로의 권력 이동을 분명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농민과 제조업자, 농업, 에너지, 의료 분야에 큰 소비 시장을 열어주고 일자리와 수출 성장을 촉진합니다. 베네수엘라로서는 석유 수입이 필수 물자와 인프라로 직접 전환되어 경제 사회적 위기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배치는 대립을 장기화하기보다 무역과 상호 구속되는 이익으로 지역을 안정시키는 실용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베네수엘라가 적대자에서 미국 상품의 고객으로 바뀐 것은 적절한 시점에 제대로 실행된 경제적 지렛대의 무게를 입증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안방에서 게임을 재정의했습니다. 석유를 안정화 도구로, 무역을 전략적 무기로, 지역 영향력을 양측 모두의 장기적 이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향권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영향권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모스크바가 미국에 상응하는 지정학적 영향권을 갖고 있다는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 헤우르이 티히는 러시아 측 익명 소식통이 워싱턴의 마두로 체포 이후 모스크바도 자체 영향권을 가진다고 암시한 데 대해 강경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설전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의 협상 전략 핵심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수년 동안 모스크바는 서방이 이른바 옛소련 공간, 즉 러시아가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영역을 인정하도록 만들려 해왔습니다. 그런 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 침략이라는 본질이 흐려지고 강대국 정치라는 외피를 쓰게 됩니다. 시리아에서 베네수엘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최근 연이은 실패로 뒷받침되는 우크라이나의 단호한 반박은 키이우가 어떤 초강대국 간 합의에서도 거래 대상으로 내몰리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로이터의 한 기사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기사에서 익명의 러시아 관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 러시아도 자신만의 영향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도 이른바 자국의 뒷마당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TAE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 소식통들이 상상 속 영향권을 두고 허풍을 떨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프리고진의 집단이 모스크바로 진군했을 때 크렘린이 벌벌 떨었다며 그 영향권의 경계가 도대체 어디냐고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을 받은 결말은 이렇습니다. 그 영향권은 푸틴의 대변 통에 담긴 분뇨 가방 안에만 겨우 들어있으며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이 위의 승리, 거짓의 병이 러시아 병사 수천 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점점 분명해진 현실은 러시아 지휘관들이 우크라이나의 마을과 도시를 점령했다고 반복적으로 허위 보고해 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이를 종이 위의 승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전혀 통제하지 못하면서 목표를 통제했다고 선언하는 행태입니다. 그 결과는 전황 왜곡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병사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지도들, 특히 공식 채널에 게시된 지도들은 쿠피안스크 인근의 여러 거주지를 장악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그곳은 실제로 한 번도 러시아의 손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지도에서 전선이 독립적 관측 출처의 평가보다 수킬로미터나 더 깊이 들어간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잦다는 것입니다. 즉 보고서 속 전선은 현실의 전선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종이 위의 승리 현상의 근본 원인은 지휘관들의 개인적 동기에 있습니다. 성과를 보고하면 포상금과 훈장, 승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최전선 병사들이 이미 통제한 것으로 기록된 지역을 다시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투입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충분한 지원 없이 진격하는 반면 상대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이미 치명적 함정을 준비해 둡니다. 러시아 성향의 군사 논평 채널들조차 이 현상이 2025년 내내 반복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올레시키는 여름부터 점령했다고 선언되었지만 수개월 뒤에야 실제로 격렬한 교전이 벌어져 통제권을 두고 싸워야 했습니다. 포레스트는 겨울에 통제했다고 보고되었지만 교전은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쿠피안스크는 사계절 내내 여러 차례 점령했다고 반복해 선언되었지만 실제로는 동네마다 여전히 전장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승리는 러시아 지휘 체계의 체질적 병이 되었습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팬대들이 전장 밖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간접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이 용인되는 한 종이 위의 승리 하나하나는 계속해서 극도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이른바 영향권은 더 이상 실력이 아니라 기억과 선전의 언어에 불과합니다. 이란에서 베네수엘라에 이르기까지 모스크바가 기대어 왔던 기둥들은 흔들리거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맹을 지킬 힘도 없고 다른 나라의 질서를 강요할 힘도 없는 강대국의 무력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뒷마당마저 붕괴하는데 러시아는 무엇을 근거로 세계가 자신들의 권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